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소청 3당 대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종인 대표님은 워낙 잘 알려져 있으시기 때문에 자세한 양력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대신 국회에서 사선을 하셨고 보건사회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등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아 오셨습니다. 오늘 그 토론을 진행할 패널들을 제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기홍 연합뉴스 정치부장입니다. 신정록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박찬수 한겨레 논설위원입니다. 정웅갑 MBN 부국장입니다. 그럼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이에 앞서서 김종인 대표님으로부터 간단한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굳이 아프게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삶이 속속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성장률 2 내지 3%대를 맴돌며 온 국민을 불경기 속에서 헤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수출 실적은 7.7% 줄어들어 15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6%로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가계부채 120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환불능한 금액이 300조 원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작년 6월 기준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520조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져서 그동안 이루었던 경제 성공과 정치 민주화를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거의 재앙 수준으로 결단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문제는 경제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인식만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수석비서관 회의 그리고 3.1절 기념사에서 경제 위기론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느닷없이 경제 낙관론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경제 불안 심리가 확대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길이는 경제인식이야말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위주 정책만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 규칙과 시장 구조가 정착되지 않으면 힘들게 쌓아올린 경제 성과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경제 틀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OECD와 IMF도 극심한 불평등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경제 민주화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는 관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력 집중을 혁파하고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성숙한 시장대로 경제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다보스 포럼과 OECD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인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 운영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들어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평등,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과거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희망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절망의 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의 국가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치와 지도자만 바뀌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네,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두 발언에서 대표님은 새누리당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총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이런 총선이 돼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 대표님께서는 당시에 그 당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셨고 그 당의 주요한 공약들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 사람을 잘못 봤다는 그런 의미신지 아니면 대표님의 생각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뜻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지난 2012년에 현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를 열심히 도왔던 것은 뭐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돕게 된 계기는 제가 대통령이 돼야 할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모로 생각하는 끝에 그때 상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고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참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가 전파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지금 새누리당의 정강적 정도 종전에서부터 변화를 시켰고 선거 공약을 갖다가 제시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갖다 했던 것이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과거에 들었던 조언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새로운 정책을 한다고 해서 지금 3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 전에 일반 국민에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공천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신정록 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논설위원 신정록입니다. 당초에 공천 질문 드리기 앞서 기조발제보고 한 가지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정치민주화의 후퇴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 정치민주화의 후퇴가 눈에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굳이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소위 민주화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됐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은 아마 그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천 문제, 당내 공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야당을 맡은 이후에 최근에 문희상, 유인태, 이해찬 등 야당의 기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컷오프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게 이제 정무적 판단이니까 그 내용을 묻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대표께서 정권을 달라고 하고 당을 맡았을 때부터 이미 작심했던 일이 아닌가,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인태 의원, 문희상 의원 이런 분들이 컷오프 되신 거는 그건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났던 상황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혁신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봉투에 넣었다가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생각이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미리서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제가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전반적인 선거의 구도를 갖다 생각하고 어느 쪽에 어느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판단을 갖다 한 겁니다. 이해찬 의원을 쳐서 더 얻는 게 많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제가 굳이 이해찬 의원을 쳐야 할 개인적인 어떠한 무슨 감정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경쟁력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어느 한 사람의 소위 위치로 인해 가지고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갖다 한 겁니다. 예, 세종시에는 이해찬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이미 했는데 공천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일단 무소속으로 이해찬
씨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뭐 공천을 갖다 할 예정입니다. 하시려고요? 네. 예, 이미 그 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뭐 이제 여러 사람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예, 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더민주의 공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해찬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천입니까? 아니면은 사실상 야권 표가 분열됨에 따라 가지고 야권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을 야기함으로써 새누리당에 상당히 어부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일 텐데요. 이해찬 의원을 일부러 낙선시키려기 위해서 공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찬 의원께서 경쟁력이 대단하시면은 뭐 당선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공당으로서 이 선거에 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해찬 전 총리를 공천 배제하는 과정에서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거치셨는지요? 제가 무슨 그런 양해 절차를 거친 적은 없어요. 그 현장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은 그 이해찬 전 총리 공천 배제 결정을 내린 전날 문재인 전 대표님과 김 대표님께 서로 상의하는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통화는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나보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하길래 그거는 나한테 맡겨놓고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그 이해찬 전 총리의 공천 배제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양산 자택에 찾아간 기자들을 만나서 할 말이 없다는 코멘트 외에는 일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문 전 대표의 그런 반응이 이 전 총리의 공천 배제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뜻으로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거는 문재인 대표 본인에게 여쭤봐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간에서는 이 여의도에서 그 차도 살인 지계라는 말이 좀 돌고 있는데요. 이게 김 대표님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을 통해서 이 더민주당에 입당하셨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김 대표의 힘을 통해서 더민주당의 어떤 전체 판을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해석인데요. 이번 공천 작업은 문재인 대표의 공천입니까? 아니면 김 대표의 공천입니까? 아니면 이신 전심에 따른 합작품 공천인가요? 아니, 제가 여기에 처음에 올 적에 사실 제가 뭐 오늘날 이런 역할을 갖다 왜 담당해야 되느냐를 한번 반문을 해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여기 올 적에 이 당의 성격이 대략 어떻다는 것은 알고 왔어요. 알고 와서 이 당의 모습을 갖다가 현재 상황에 그대로 놔둘 것 같으면 이 당이 정상적인 수권 정당이 되기가 힘들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권 정당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당의 모습이 옛날보다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위임을 하면은 내가 이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얘기들 하시는 것처럼 제가 과거 대표로 했던 문재인 전 대표하고 무슨 상의를 하거나 무슨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지금까지 2달 동안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요, 최재성 의원이라든가 유시민 전 장관 등에서 이른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의 어떤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게 결여됐다 이런 측면의 지적인데 실질적으로 직접 이름까지도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철희 전력기획본부장이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와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신지요? 나는 그 최재성 의원의 발언은 좀 정치인으로서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박영선 의원을 오랫동안 알았던 그런 관계가 있고 내가 이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처리하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우리 당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쉽게 지나가느냐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혹시 뭐 박영선 의원 말을 듣고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그냥 쓸데없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무슨 보이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전 성격상으로
그렇게 남의 얘기를 듣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보셨을 때 이른바 당내 친노 패권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건지 실제 친노 패권이 있었던 것인지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공천 과정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배제된 성공한 공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공천 과정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취약한 부분이 인력이 확보가 잘 되어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공천 신청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 공천 신청자들이 한 1.5대 1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뭐 아무리 이제 사람을 갖다가 좀 충원을 하려고 해도 충원될 만한 그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인력의 범위 내에서 참 최대한도로 이 당선 가능성을 갖다 추려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흔히 세간에서 당내 친노계파의 좌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친노계파의 좌장이라는 점, 이것이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저는 친노 계파의 좌장이다. 그런 표현은 이제 쓰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일반 저희 국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이 선거 구도를 짜면서 선거 구도를 갖다가 어떻게 짰을 적에 과연 우리에게 그래도 다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 대표가 이끄는 비대위원 중에는 마지막까지 탈당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모두 다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정부 여당을 공격하거나 또는 탈당파와 싸우는 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정청래 의원에게는 아예 경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원칙 기준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 그게 당내 소위 불합리한 소위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공관위원회에 별로 그렇게 개입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우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 막말 파동으로 인해서 그분이 윤리위원회에 가장 엄한 결정을 갖다 받던 그런 실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공관위원회에서 이 판별을 갖다 했던 것이지, 그게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적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이제 공천 상황에서 좀 포커스를 넓혀서 총선 전략으로 좀 질문을 좀 옮겨보시죠.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의석수인 백지석, 이 백지석만 확보하면은 비상대책위 대표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백지석이 선거 승패의 기준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또 그 백지석 이상을 달성할 자신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희망으로 생각을 하면은 과반수도 넘게 당선된다고는 희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야권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괜히 처음부터 쓸데없이 그냥 지나치게 낙관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석수 정도만 확보를 할 것 같으면은 선전을 할 수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백지석에 만약 미달한다면은 비상대책위 대표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당을 떠나실 겁니까?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당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도
이번 총선 결과에 자신의 그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을 했거든요. 문 대표의 그 승패를 가르는 선 역시도 107석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글쎄요, 문 대표께서는 몇 석을 당선을 시켜야지 선거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본인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 당이 뭐 정상적인 상황에 있지 않고 참 비상사태까지 이게 도래를 해가지고 사실은 전혀 대한민국 정당 사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외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서 당을 추스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큰 욕심을 가질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07석 이상을 얻을 경우에 김 대표께서 계속 당에 남아서 정치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또 하나 관련해서 만약에 승리했을 경우에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 생각은 현재로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이 선거가 좀 예상대로 잘 이루어져서 당이 제 기능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당의 소위 내부의 사정이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것이 하여튼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남아서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제가 판단을 해야지 지금 미리서 뭐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7석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대표님이 총선 후에 책임을 면하시기는 쉬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뭐 지금 정부나 여당의 실정을 뭐 잘 비판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의석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책임 문제 때문에 지금 상한선을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점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일단은 유지를 할 수 있는 선에 가고 그 이상에 가면은 그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뭐 107석이 하여튼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무슨 책임을 표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선거 승리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야권 뭐 연대, 선거는 구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권 연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건데 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야권 연대가 수도권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은 뭐 야권 연대 제가 뭐 야권 통합을 갖다가 제의를 갖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서 국민의당을 만든 분들이 되게 그런 명분이 뭐였느냐 할 것 같으면은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저희 그 친노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원래 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대표가 물러났고 당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이제 돌아오고 했기 때문에 나갔던 명분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통합을 하자 제가 제의를 갖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중에 일부는 통합에 찬성을 하고 또 일부는 죽어도 통합을 못하겠다 해서 이게 성사가 지금 불가능하게 떠버린 겁니다. 그래 지금 야권연대 수도권에서 야권연대 얘기를 하는데 당대당의 무슨 야권연대는 국민의당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도 그걸 보세요 바라지 않는 그러한 입장을 갖다 견졌기 때문에 그게 매우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선거가 점점 다가올 것 같으면은 각 지역구별로 이제 우열이 드러날 테니까 각 지역구별로 뭐 후보자 간에 서로 연대를 해서 누가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단일화 후보가 되는 뭐 그런 거야 뭐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말씀은
그 대표님께서 제안하셨던 당대당 통합 또는 당 차원의 수도권 연대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물 건너갔다고 보시는 거죠? 뭐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구 차원에서 개별 후보 간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율의 우열이 드러나면 지역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단일화는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각자가 그 지지율 격차가 어느 나더라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개별 지역구에 맡겨서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뭐 그런 선거가 그렇게 이제 치닫는 상황에서 당일이 그러면 강요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단일화를 해라.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지금 현실적으로 이 일여 다야 구도에서 지난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번에 253개 지역구 중에 122개가 수도권 지역인데요. 19대 총선에서 5% 미만으로 우열이 결정난 곳이 한 32곳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두 야당이 분열돼서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승리의 어떤 전망을 개별 후보들에게 맡겨줄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개별 후보 간의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기는 후보가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자랄지 그런 제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런데 뭐 가능성 없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수도권에 야권 연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되면 이 지역구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분할을 해가지고서 뭐 여론조사라든지 어떻게 해서 후보를 단일화로 정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출연을 하더라도 이제 유권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유권자들이 하여튼 여야 이런 과정을 보고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래도 건실한 수권 정당이 야당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표가 그래도 1번 아니면 2번으로 집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표님이 그 최재천 의원을 매개로 해서 김한길 대표 그리고 천정배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을 뺀 합당을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입니까? 그건 뭐 와전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재천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그 야권 통합 얘기하실 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다는 말씀을 하셔갖고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격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사실 국민의당이라는 게 안철수 대표가 거의 중심이고 안철수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안철수 의원을 뺀 야권 통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제한된 통합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처음에 내가 야권 통합을 제의할 때에 이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하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야권 통합을 제의를 했더니 그 다음날 나타난 반응이 천정배 의원하고 김한길 의원은 통합 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안철수 대표는 이런 지하에 통합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 당을 만들고 대표를 하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내가 미리서 상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안철수 대표를 제외하고 통합하자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요,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뭐 처음서부터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당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갖다 확인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의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수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수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뭘 모른다, 대권 생각뿐이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런 표현을 듣고서 국민의당에서 하겠느냐, 더 멀어진 것 아니냐, 이를 두고서는 좀 진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냐, 이런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적에 야권을 분열을 시켜가지고서 그 발언을 쭉 보면은 뭐, 개헌선을 저지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의 입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야권을 분열하면서 전혀 이 분열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얘기를 갖다 한다는 게 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정당사를 놓고 볼고 같으면은 제3당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서 결국은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여당 쪽에만 유리하게 해줬지 야당은 늘 좀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갑작스럽게 이 어느 특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서 뭐 정당이 출연한다는 것에 제가 납득이 가지를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갖다 하는 겁니다. 소위 만약 그 김한길 의원 등 그 탈당했던 여러 의원들 중에 일부가 돌아오겠다고 하면은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뭐 현재로서는 뭐 돌아올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하셨습니까? 뭐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김한길 의원이 오겠다고 하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김한길 의원 한 사람뿐이 아니라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통합에 찬성을 해가지고 오면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정의당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대 대상이 국민의당만 있는 게 아니고 정의당도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가 진전되고 또 그 얼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만은 대표님이 오신 이후에 얘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심상정 대표나 정진우 의원 그런 지역구에 대해서는 아직 더민주당이 공천을 안 하고 계신데 이게 염두에 둔 겁니까? 국민의 정의당과의 연대 문제를. 사실 그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그 연대 관계는 두 당이 서로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쉽게 그런 연대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개별 선거구를 놓고서 뭐 참 어느 곳이 더 어느 당이 더 취약하고 어느 당이 좀 유리하고 하는 이런 측면을 갖다가 고려를 해가지고서 뭐 서로 의논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서로 다른 정당이라는 것이 뭐를 연대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일반 국민들도 그에 대해 별로 납득을 갖다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심 대표나 정진 원내대표 지역구 그를 비워놓으신 걸 보면은 뭔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실제 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뭐 그쪽과 일단 뭐 대화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만간에 결론은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금 이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 자체도 뭐 이렇게 연대를 뭐 무슨 정책 연대를 하자 뭐자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정책 연대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의당뿐이 아니라 국민의당하고도 거의 마찬가지 상태인데 지역구에서 우열이 좀 가려질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뭐 서로 협의를 해서 연대는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몇 개 지역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수는 저는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급적이면 아주 극소수에 한해서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총선 전략 갖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아마 총선 들어가시면 이제 지원 유세에 다니실 텐데 문재인 대표의 총선 지원 유세 이게 김 대표가 생각하시는 더민주당의 총선 전략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표의 지원 유세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후보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데 가서 문재인 대표가 지원 유세하는 거야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관련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표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조급하면은 안철수와 비슷하게 된다. 정치하는 사람은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문재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나 어디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선거운동 지원에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셨는지요. 그건 뭐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선거 구도를 놓고서 말씀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광주, 전남 이쪽에서는 아직도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좀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 그럴 것 같으면 그쪽에서는 오히려 좀 이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라는 이런 얘기인 것.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선거운동 지원 유세는 전국 단위 선거 지원 유세라기보다는 특정 권역에 국한돼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건 뭐 본인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희 문재인 대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선거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가서 뭐 찬조 연설을 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하죠. 네. 이제 선거는 이제 새누리당 후보와 이제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총선에서. 그래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 좀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갑 국장님. 예, 상당히 이제 새누리당 역시도 공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거기 역시도 뭐 친박이니 친이, 진박 이런 논란이 있고, 상향식 공천 등을 두고도 상당히 좀 격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공천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남의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코멘트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 뭐 언론 보도만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유권자들이 잘 판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의원 측근들 공천 배제를 놓고 이게 일종의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글쎄요, 나는 유승민 의원이 뭐 특별하게 크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인데, 그러나 뭐 당의 기본적인 이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서 뭐 공천을 배제하건 공천을 하건 그런 건 그 당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당의 공천을 보면요, 친박, 비박, 진박 뭐 여러 계보 분류가 있는데 여당의 계보 또 야당의 계보 정치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대동소이하다고 봐야죠. 계보 정치라는 게 뭐 정당 내에서 어디나 다 있는 건데, 뭐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힘을 가진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계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고, 그 야당의 경우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보가 많이 드러난다고 봐요. 그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을 할 적에 그 막강한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야당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안정을 못 잡고 뭐 개보간에 뭐 여러 가지 그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잠깐만 한 가지만 지나가기 전에 그 호남 그 민심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빠진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호남 의석수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목표로 잡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걸 갖다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온 이후로 지금까지 호남의 민심의 변화를 보고 되면은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민심이 확실하게 변화돼 가지고서 과거와 같은 의석을 갖다가 가질 수 있으면 제가 매우 미심쩍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광주는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거는 이 광주라는 지역이 8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데 뭐 국민의당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 8석을 다 휩쓸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다 쓸 수 있다고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절반 이상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흔히들 요새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4대4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많은 질문들이 소화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또 대표님도 질문을 간단하게 잘 해주셔서 시간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훈클럽 회원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혹시 그 플로어에서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앞에 그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으셔서 우리 사무국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소화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심이 많겠지만 뒤에 또 플로어 질문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총선 공천 관련은 일단 접고 다음 총선 이후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이후 당대표 출마 문제에 대해서 앞서 뭐 생각해본 바 없다 지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스스로 대선 후보가 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자칭 대장체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제가 여기 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당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을 갖다 꼭 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킹메이커냐 본인의 대선 출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선 후보감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보고 계시는가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당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냥 원래 나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이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왕 당이 보다 더 정상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는 건 제가 이제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 킹메이커를 할 거냐 하는 얘기는 전 킹메이커는 지난 대선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한다고 제가 아주 결심을 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킹메이커로서는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개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그 야권 통합론 논쟁이 일면서 여권의 개헌 저지선 확보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오히려 통합을 하게 되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견해가 충돌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표님께서는 총선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에 박근혜 대통령 또는 여권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개헌을 갖다가 진짜 하려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현실로 봐서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뭐 개헌 논의가 다소 나오는 것은
새누리당에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당히 이렇게 내각제 비슷하게 개헌을 해가지고 정권을 연장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개헌 논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 대통령제를 일반적으로 이 정치 대통령의 뜻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개헌을 별로 원치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30년 동안 지금 현행 대통령 제도를 유지를 했는데 이 30년 동안 별로 큰 성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제 개헌을 해서 우리도 뭐 내각제 형태로 갔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럼 내각제를 하면은 정치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결국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가서 개헌을 꼭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전망은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30년 된 현행 헌법, 그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헌법을 만들어졌던 87년 개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산파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뭐 내각 책임제라든지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어떤 대안을 순화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이왕 개헌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뭐 대통령 중임제라고 하면 대통령 단임제나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그 노무현 정권 말기에 뭐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4년제 중임제 하자는 얘기를 해서 제가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5년짜리 대통령이 그만두고 적에 야, 저 사람이 참 나라를 위해서 한 번쯤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 헌법 때문에 더 못하니 아쉽다. 그런 때 가면은 원포인트 개헌해서 4년제 중임제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면 같으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2년, 3년만 지나면은 저 사람은 언제 빨리 그만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데 이런데 뭐,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건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나라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이왕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각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결국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들이 또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가 일단 되려고 원했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 개헌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화됐을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개인의 생각은 뭡니까? 그 대선에 나가실 분들은 뭐 제외하고요. 혹시 뭐 대표님도 나가실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 대표님의 생각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개헌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권력 구조는 뭘로 하는 게 내각제가 좋다는 말씀이신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사실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대통령들이 하나도 해결을 못 하셨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치 체제 자체를 좀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각제 같은 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정당이 현재와 같은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내각제가 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정당도 노력을 하고 그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이제는 내각제가 되면 책임이 더 자기에게 많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뭐 장기적으로 올 것 같으면은 내각제의 권력 구조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다음은 이제 시간도 지금 50분, 약 이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박찬수 국장이. 예. 대표께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가장 가까운 경제정책 2반자셨습니다. 그때 가까이서 지켜봤던 박근혜 후보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때는 뭐 제가 조언을 하면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었는데,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저 말고도 뭐 경제를 자문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다가 피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 약속했던 뭐 경제민주화 같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 새누리당 공천을 보면 이른바 비박계 중진들을 가차없이 진짜 피바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쳐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자기 뜻에 어긋난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한다라는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성향을 지난 대선 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옆에 계시면서 그런 것들은 좀 느끼셨습니까? 제가 다소는 느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분의 이 성격이나 태도로 봐서 그때는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수용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 돼서 모든 권력이 자기 손에 있으니까 지금은 쉽게 자기 뜻대로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어떤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어떤 독선적인 부분을 보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예를 들어도 괜찮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사실 경제민주화를 가지고서 상당히 좀 어색한 관계가 몇 번 형성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서 참 뒤로 물러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하다가 결국 가서 타협을 하게 되고 하게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으로 봤을 적에는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를 평가한다면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점수를 매기자고 하는 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래 실질적으로 이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업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점수 매기는 거는 좀 사양하기로. 그럼 낙제로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낙제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제가 정확한 점수가 몇 점이라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을 하나씩 꼽으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아주 굉장히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잘한 정책이 뭐냐. 제가 별로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잘못한 것이 또 뭐냐. 그렇게 물어도 저는 잘못한 것은 한 가지 지적하면은 이 대통령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한 거는 좀 제대로 좀 지켜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입니다.
네, 이번 이제 총선이 끝나면 바로 그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선 주자 관련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 지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국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의 어떤 그 시대정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하고 사람이 부합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 총선도 그렇습니다만, 대선 때, 그러니까 나라, 사회, 장래와 진로를 감안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일들이, 시대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지금 이 갈등 구조,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서구의 사회에 가볼 것 같으면은 자본주의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닥쳤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미래가 굉장히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을 놓고서 볼 것 같으면 매우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이런 식의 경제가 계속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이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이렇게 심화가 될 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2년 때서부터 외국의 소위 말하는 포용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유엔 연설도 볼 것 같으면은 종전에 미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데모크라시 앞에 형용사를 붙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포용적 민주주의를 하겠다. 그러면 미국 사회도 역시 이제 포용을 하는 그러한 시대로 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미국 사회도 안정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지금 극심한 이런 불균형이 갖다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면서 경제민주화를 앞장서면서 주장했던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처럼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돌아와서 일본처럼 비슷하게 이제 정체 상태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운영 시스템을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좀 계속해서 효율과 안정을 기울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똑같은 식의 경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다 이제 그냥 거대 기업만 도와주면은 그 여파가 밑으로 내려와서 국민 전체가 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8년을 갖다 경험해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몇 년 지나서 우리도 이제 지난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다. 그때 가서는 후회를 해봐야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시대정신에 맞게 다음의 지도자로서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그 자본주의 흐름에다가 우리 양극화 사정까지 다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주셨는데, 그런 큰 틀에서라면은 좀 야권에서 거론되는 아무래도 대선 주자라면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일 텐데, 다 함량 미달 아닙니까? 본인들이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한 1년 이상 남았으니까 그간에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은 충족도 시킬 수 있겠죠. 한 명씩 좀 평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한 명씩. 불러드려요. 문재인이요? 네.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글쎄요. 나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시고, 그리고 아주 좀 절제가 있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업상 자기가 변호사를 했던 분이니까 법률 지식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이런 것을 그동안 준비를 쭉 할 것 같으면은 뭐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데 별함이 없겠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 박원순 시장도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분은 그것도 역시 저희 변호사 출신으로다가 시민운동도 해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서울시장을 2번이나 역임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행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이것을 이제 숙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떠나서 다른 지금 세계화가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만 국한했던 사고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서 이런 측면을 보완하고 가면은 뭐 그분도 이제 적당한 후보는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 보면은 뭐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정치적으로 경력이 굉장히 짧으신 분들이 돼가지고 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보다도 좀 성숙이 더 되면은 뭐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돼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 대권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그분들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있고 한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보시죠. 글쎄요. 뭐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직업 외교관이기 때문에 뭐 직업 외교관으로서 지금 뭐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으니까 경력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역시 국내를 오래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국내 빨리 돌아가지고서 국내 실상을 좀 익히지 않고는 대통령이 와서도 정당의 생리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정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저런 능력 면에서 봤을 적에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뭐 임기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하면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뭐 말 나온 김에 한 분만 더. 지금 요즘 뭐 언론 보도상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게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뭐 대통령 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들 자기네들이 시대 정신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코멘트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여쭤보는 게 한 사람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정계 은퇴하시고 전남 강진에 내려가 계신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손학규 전 대표 뭐 한번 그 정치적은 아니더라도 뭐 개인적인 저거라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계 은퇴하신다고 내려가주신 분인데 제가 이거 뭐라고 평가할 필요가 없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정책 뭐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운갑 그 선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8년간 그 새누리당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 선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기조 발언에서 경제 틀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경제 틀 과연 그게 무엇일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경제 민주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예를 들면 대기업 해체라든가 어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은 이른바 공정 경쟁에 초점을 둔 경제 민주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경제 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62년도 이 경제개발 5년 연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의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대기업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좀 떠나서 그동안에 정부가 좀 소외시켰던 이런 사람들을 갖다 상대로 한 정책적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경제민주화를 갖다 제대로 좀 하자는 얘기인데, 사실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하면 뭐 대기업을 해체하라고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누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대기업을 해체할 수 있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보면은 우리가 2차전 이후에 2차전을 정리를 한 포스담 협정에 볼 것 같으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게 정확하게 거기에 조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과도한 경제 세력을 갖다가 해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서 시장 경제도 망치고 결국은 정치적 민주화도 망치기 때문에 이제 과도의 경제력 집중을 해체해야만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에 와서 재벌 해체도 했고 농지개혁도 했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로 승전국이 콘서트를 전부 다 해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둔화가 2차 대전 이후에 그래도 참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두 나라가 됐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지금 50년 가까이를 갖다가 재벌 위주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주겠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처음에 내세운 게 뭐예요? 결국은 저희 기업 프렌들이 해가지고서 재벌들에게 환심을 사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법인세를 내려주면은 저 사람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겠지 했더니, 법인세 내려주니까 결국은 기업의 유보소득만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보소득의 우리 GDP 대비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 안 되는 것도, 일본 기업의 유보소득이 GDP의 44%나 돼요. 그러면 아무 효과도 없는 정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말년에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처음에 약속한 것이 뭐 어떤 간에 시행을 못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쭉 떨어져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권 들어서도 그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야 할 게 뭐냐면은, 제가 1993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서 처음 내세운 것이 뭡니까?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고 내세웠지 않았어요? 신경제 100일 계획이 뭐예요? 재벌들의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경제 계획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은행 탁 서주고 투자 마음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잉 부채, 과잉 투자, 결과적으로 과잉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 IMF 사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겪고도 그 이후에 정권들이 계속 똑같은 정책을 하니까 결국은 시대도 바뀌고 경제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지금 상황에서 면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위반 관련해서 한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뭐 남재희 장관도 와 계십니다만은 119조 1, 2항 조항에 보면은 이른바 자율경쟁,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우월적 그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이게 다 담겨 있단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게 제대로 만약에 시키지 않는다면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다고 보시는 것인지를 우선 질문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영의 민주화와 이 경제 민주화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이쪽에 지배구조 개선, 이쪽의 경영의 민주화, 아니면 공정경쟁, 아까 다시 질문드립니다만 그것을 강조하는 경제민주화,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부연 설명이 좀 필요가 있네요. 경제민주화가 돼야만이 경영의 민주화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제민주화, 경영의 민주화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경영의 민주화라는 지배구조 체제를 갖다가 민주적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집중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전부 다 이게 대기업이 일어나는 거는 그건 시장 경제의 자연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경영 내부 자체를 갖다가 민주화하지 않으면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지금 같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볼 것 같으면은 각 회사에 뭐 이사회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그 이사회가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오나의 뜻에 의해서 이사회는 그냥 통과하는 이사회가 되니까 결국 가서 제어가 불가능한 이런 사태가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아베 정부의 시책을 보니까 아무리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유가 뭐냐? 구조의 문제가 있다. 그 구조가 어디서 문제냐? 기업의 조직 자체가 관료와 똑같이 경직돼 있다. 이게 전부 콩나물처럼 자기 기업에서 자라나온 사람들끼리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법을 만들더니 일본에서 그 법 자체가 만들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행정 지도로다가 이제 기업의 이사회에 니네들 기업에서 자라나지 않은 외부 사람을 최소한도 한 2명씩 집어여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라 하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체제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도 대기업 체제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어떤 뭐 수출 이것이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어떤 경제 구조 틀까지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경제 정책의 틀을 바꾸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를 이제 우리나라 이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성장이 참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들은 어떤 생각하냐. 야, 박정희 대통령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관료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보면은 뭐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기업들이 잘해야지 경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이라는 건 한계가 도달했다는 것이 벌써 지난 한 7, 8년 사이에 입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식으로 가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걸 겪은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뭐 잃어버린 20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인위적인 틀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신 겁니까? 예? 인위적인 틀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젊은 세대들이 야, 이 나라가 희망이 없으니까 나는 외국으로 나가봐야 되겠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헬조선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청년 실업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이거를 무슨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 지금은 별로 아무런 방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한 시장 경제의 효율을 갖다가 가져오려면 시장 경제를 어떻게 재편성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을 위해서 시작되고 있는 지난번 G20회의나 APEC 회의 같은 데서 인클루시브 이코노미를 하자. 그럼 인클루시브 이코노미라는 게 뭐냐? 인클루시브 이코노미를 할 것 같으면 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시장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의 효율은 있는데 시장의 효율만 가지고 같으면 사회가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니까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나치게 로비 활동이 심화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의회가. 그래서 최근에 지금 모두가 다 현재 상태는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인클루시브 데모크라시 이번에 이 민주당의 뭐 샌더스는 말할 것도 없고 힐러리 후보의 공약에도 볼 것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인클루시브 이코노미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클루시브 그러면 그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번 총선에 민주당의 공약이나 이런 거에도 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만약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총선 공약으로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이 포용적 성장과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총론적으로는 네. 대표님의 생각은 확고하신 것 같고 아이디어도 이제 많이 그래서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뭐 정책으로 네, 표현된 게 있나요? 네, 선관위 사이트 가면 이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뭐가 표현되어 있는 건 한두 개 드실 수 그러니까 세부적인 공약으로 다 앞으로 내놓을 거예요. 네. 역시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단답형이 아니라 아주 장문으로 답변하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답변해 주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공약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참석하셨던 공약 발표에서 현재 그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 주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30만 원을 제공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거 복지 재정도 감당이 힘든데 이거 파퓰리즘 공약 아닌가요? 아니 그게 그런 걸 갖다가 노인 복지와 관련된 거를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복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공약으로 뭐를 하겠다, 복지 공약을 했다 그러면 정치권은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걸 갖다가 노력을 해서 그 재원을 확보를 해서 그걸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복지 하면은 이게 뭐 포퓰리즘이라. 제가 사실은 그 이 30만 원 공약을 갖다 발표할 때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20만 원 기초연금 공약도 제가 만들어서 사실 발표를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가 아주 좀 잘못 짜여 있어 가지고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면은 전혀 쓸모가 없는 제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볼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세대입니다. 근데 그 세대가 근 50% 가까이가 절대 빈곤 속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좀 생활을 갖다가 보장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흔히 얘기해서 조금 무슨 복지 재정을 좀 늘리겠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돈을 어디서 날 거냐. 돈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참 조세 부담률이 18%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한 2% 내지 3%만 늘린다고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그 재정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재정도 생각하지 않고 빈 공약으로다가 공약으로 내놓은 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이제 뭐 북한 관련이나 이런 것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누구 한다니? 우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 선거 관련해 갖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례대표 관련해 갖고요. 네. 이제 그 아마 비례대표 선정해 갖고 발표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비례대표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뭘로 잡고 계시는지? 저는 비례대표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집권을 하겠다고 나오는 정당일 것 같으면은
그 집권을 했을 적에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얼굴을 갖다가 비례대표에 내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이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요. 네. 아마 이제 여성이 될 텐데 어떤 분을 1번에 배치하려고 하시는지 뭐 구체적인 이름은 아니더라도 글쎄요, 지금 여성의 1번으로 배치하는 것이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 어떤 인물이 가장 소위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일반 국민이 봐도 이거는 1번 감이구나 하는 사람을 갖다 택하려고 합니다. 김 대표 본인은 비례대표로 출마하실 겁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디서 특별한 목표를 놓고 여기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례대표 4번 해봤어요. 비례대표라는 게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쯤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선거위가 당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비례대표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런. 근데 지금 이렇게 비례대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정이 아주 고약하게 돼 있어요. 당원에다가 묘한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비례대표를 갖다가 대표가 마음대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표 그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본인이 출마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심정의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총선이라는 게 국민들의 선택을 도와주고 심판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책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정책 이런 부분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그 대표께서 군부대 방문하셨을 때인가요? 북한 괴멸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가진 현실에서는 좀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수정 보완론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압박 정책을 대북 압박을 통한 핵 포기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북한 핵 문제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저거를 압박을 가해서 비핵화를 갖다 실현하겠다고 지금 애들을 쓰고 있는 거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혼자서는 그거를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국제사회에 공조를 해서 비핵화에 노력하는 그 방법 외에는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별다른 다른 수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다른 면으로 봤을 적에 그래도 이 남북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의 차넬은 어떻게 열어가지고서 대화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제 사실상 김정은 이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외부의 평가는 굉장히 불안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려면 뭔가 만나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걸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바마든지 뒤에 차기 내년에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북한과 미북한 간의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아니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지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을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뭐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 지금 이 김정은 정권을 비교하면 김일성 정권도 뭐 장기적으로 이제 북한을 지배를 하다가 90년대, 뭐 70년대면 7.40 공성명서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들어가지고서 이 남북한 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뭐 대화를 이제 시작을 갖다가 하겠다고 보는데 이제 그때의 경우에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자기 정권 자체는 굉장히 안정된 상황이었고 김정일 정권도 역시 오랜 기간 동안에 정권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서 남북 관계를 갖다가 상당히 유연하게 끌고 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정권을 잡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체 정권의 안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과격한 행동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것이 방안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시간이 이제 감에 따라서 뭐 이건 숙명적으로 남북한이 그냥 아무 대화도 않고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조 체제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압력은 같이 공조를 하는 한 있더라도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의 차내를 갖다가 열려고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종반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 대표께서 더민주에 입당하셔서 제1야당의 대표가 된 지 한 이제 2달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당 안팎에서 대표님을 부르는 별명으로 뭐 러시아의 자르다, 독불 장군이다, 그리고 뭐 절대 계몽군주다 이런 별칭으로 불리는데요. 혹시 이런 별칭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자라고 그러는 것은 이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도 이 러시아 사회가 혼란에 빠지니까 일반 국민들이 믿을 곳이 황실밖에 없으니까 황실을 믿다가 보니 그런 이제 자 같은 게 출현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모르겠어요. 저를 왜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에 와가지고서 제가 독단적으로 뭐를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뭐 제가 이 당 사정을 좀 안다고는 해도 세부적인 걸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당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거지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하진 않기 때문에 밖에서 그렇게 부르면 부르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밖에서뿐 아니라 안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야 뭐 할 수 없는 얘기죠. 예.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한다면은 오랫동안 야당을 출입했던 동료 기자들이 말을 빌어보면 요즘 야당 취재를 하면서 독특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야당 대표를 취재하면 야당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가 무슨 의결을 해서 결정을 내리면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취재를 하는데 다른 계파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당 대표가 수개월 만에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당 대표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라든지 무슨 민주적인 선출 절차를 거쳐서 뽑힌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를 통해서 영입된 지도자인데 과거와 달리 무슨 결정을 내리면은 뒤에서 우물우물거리지 그렇게 드러난 폭발적인 형태의 어떤 갈등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별칭이 붙느냐 그런 이유 때문일 텐데요. 기존의 그런 방식이 야당의 정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대표님 스타일의 리더십과 팔로우십 형성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둘 다 비정상입니까?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니까 비대위라는 걸 만들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이 오죽했으면은 외부 사람을 불러다가 당을 수습해 달라고 그랬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별로 이렇게 말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속으로 말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잘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완전히 와야 될 수 있는 이런 환경 직전에 제가 거기를 갔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니까 좀 이 불평이 좀 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김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말들 하는데요. 상호 이게 협력 관계인지 아니면 권력을 넘겨주고 넘겨받은 사이로 매듭된 관계인지 뭐 이거에서 국민의당에서는 CEO, 바지사장, 오너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무슨 내가 보기에는 무슨 협력 관계 뭐 그런 관계는 아니고 일단 당을 좀 안정시켜 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당을 갖다가 끌고 가는 것이지 무슨 누구한테 물어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현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개성공단 폐쇄 관련해서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하여튼 현금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대한 뭐 정부가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최근에 와서 비로소 이 개성공단에서 그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중앙당으로 가서 그것도 역시 핵 개발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안보리의 의결에 지금 우리 정부가 그동안 위반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뭐 터득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당신네들은 이런 거 해도 좋겠느냐 하는 이런데 아마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개성공단을 가서 지금 철폐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건 불가피성이 인정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이것도 최근에 북한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좀 바뀌는 부분인데요.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드 한반도 배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정부가 이건 굉장히 여러 측면을 갖다 고려해 가지고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40개 이상의 질문을 소화를 했습니다.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질문을 많이 받아주신 분이 고맙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잘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 자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답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마무리 말씀 이제 해주시죠, 대표님. 뭐 간단히. 뭐 제가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뭐 수습을 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억측도 있고 이런 얘기 저런 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세계 정당사도 없고 한국의 정당사에서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을 직면해 가지고서 제가 끌고 가기 때문에 뭐 다소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내재져 있는데 저는 오로지 생각하는 게 뭐냐 국민에게 소위 선택할 수 있는 이 좀 수권 야당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